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채소가 조용히 우리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채소 5가지를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먹었던 채소들의 무서운 배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박철민 어르신은 72세이십니다. 6개월 전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2번 다시 쓰러질 수 없다는 생각에 좋다는 건 다 찾아보셨습니다.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녹색 채소를 갈아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녹즙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건강 생각해서 쌈밥집에 가셔서 상추와 깻잎에 밥을 싸서 드셨고요. 저녁에도 시금치 나물과 브로콜리 볶음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건강 식단이었죠. 그런데 3개월 뒤 정기 검사를 위해 저를 찾아오신 박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처방해드린 항응고제가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약을 드시기 전처럼 다시 끈적끈적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박 어르신은 매일 뇌졸중 재발 위험을 안고 녹즙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피를 맑게 하려고 마신 녹즙이 오히려 피를 굳게 만들어 뇌혈관을 다시 막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려고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쓰십니다. 그런데 신장이 조금이라도 나쁜 분이 이걸 드시면 소금 대신 들어간 칼륨문 성분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못 뛰면 뇌로 피가 못 가고 결국 뇌졸중이 옵니다. 짜게 먹는 김치나 장아찌가 고혈압을 일으켜 뇌혈관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10분 중 7분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녹색 채소가 어떻게 항응고제의 뒤통송수를 치는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토마토나 감자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혈압 약과 저염 소금이 어떻게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지, 그 5가지 위험한 조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박철민 어르신의 혈액 검사지가 왜 그렇게 위험하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토록 건강해 보이던 녹즙이 박 어르신에게는 독이 되었을까요? 박 어르신은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피가 굳는 것,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입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거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 약이 어떻게 피를 묽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간을 혈액응고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장에서는 피를 굳게 만드는 응고인자라는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이 스위치를 탁 하고 켜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응고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박어르신이 드시는 와파린이라는 약은 이 메인 스위치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가 안 켜지니 공장이 멈추고 응고인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피가 묽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박어르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갈아 마신 그 녹즙 말입니다. 그 녹즙에 뭐가 들어갔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바로 이 짙은 녹색 잎채소들이 문제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K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K를 어마어마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일은 100g, 그러니까 손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양의 비타민 K가 8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도 100g에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는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박어르신은 녹즙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의 10배, 20배를 들이부으신 겁니다. 자, 그럼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은 필사적으로 응고공장 스위치를 끄려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데 박어르신이 녹즙으로 비타민 K라는 초강력 에너지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 비타민 K들이 약의 방해를 그냥 밀어내버리고 메인 스위치를 강제로 탁탁탁 켜버린 겁니다. 멈췄던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사태처럼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고인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묽었던 피는 다시 끈적끈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박어르신은 약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실제로는 약효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 오히려 피가 더 잘 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매일 아침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뇌경색을 막으려고 먹은 약이 뇌경색을 부르려고 마신 녹즙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건 박철민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뵌 많은 분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발견돼 와파린을 처방받았는데 주변에서 시금치가 피를 맑게 한다더라, 브로콜리가 항암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매일 챙겨 드시다가 피검사에서 약효가 하나도 없게 나와서 저한테 호되게 꼬중을 들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와파린이나 쿠마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녹색 채소가 오히려 뇌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않도록 댓글에 확인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점검입니다. 자, 박철민 어르신이 겪은 첫 번째 위험, 즉 항응고제와 비타민 K의 충돌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박 어르신에게는 두 번째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박 어르신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와 함께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두세 가지 약을 함께 드실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 바나나, 찐 감자, 심지어 시금치 같은 채소들에 이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나트륨 밖으로 내보낸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100%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은 하수 처리장에 있는 아주 촘촘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의 피를 싹 걸러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소금기나 칼륨 같은 찌꺼기는 소변으로 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도 나이가 들면 낡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50%, 40%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으니 모르고 지내시는 거죠. 자, 여기서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하수 처리장 필터가 낡아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은이 왜 무서울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메트로놈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쿵짝쿵짝 뛰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메트로놈이 고장나 버립니다. 일정한 속도로 뛰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뇌로 피를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이 아예 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의 경우는 더 위험했습니다. 첫째, 드시고 있던 고혈압 약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심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 때문에 이미 칼륨이 잘 쌓이는 상태였던 거죠. 둘째, 낡은 필터에 약이 배출 속도를 늦췄는데 여기에 박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고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고 바나나를 매일 드신 겁니다. 이건 마치 물이 잘 안 빠지는 하수구에다가 칼륨이라는 찌꺼기를 한 바가지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최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염소금입니다. 혈압 낮춘다고 짜게 먹지 말래서 비싼 돈 주고 저염소금, 저염간장 사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저염 제품이 왜 덜 짠지 아십니까? 짠맛을 내는 나트륨을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염화 나트륨 대신 염화 칼륨을 쓴 겁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관련 혈압약까지 드시는 분이 이 저염소금을 사용하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독을 드시는 겁니다. 뇌졸중을 막으려다 심장을 멎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박 어르신은 뇌경색을 막기 위해 먹은 약이 녹즙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고혈압을 잡기 위해 먹은 약이 건강채소와 만나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고혈압 약이나 저염소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다음 편에 나올 해결책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아니, 그럼 채소 먹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채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가려서 똑똑하게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안전한 채소 섭취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박철민 어르신처럼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드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케일 녹즙을 한 잔 마시고 내일은 안 먹고 모레는 시금치를 2접시 먹고 이렇게 비타민 K 섭취량이 널뛰기를 하면 의사가 약 용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약 용량은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을 기준으로 처방된 겁니다. 만약 평소에 시금치 나물을 일주일에 1~2번 정도 드셨다면 딱 그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갑자기 건강에 좋다고 케일이나 시금치를 매일 갈아 마시는 녹즙입니다. 녹즙은 비타민 K를 농축해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가 자주 먹는 채소 종류와 양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식단에 맞춰서 약 용량을 조절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고혈압 약을 드셔서 칼륨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칼륨을 빼고 드시는 겁니다. 다행히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칼륨은 물에 녹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같은 잎채소는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넉넉히 데치십시오. 그리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채소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어떡할까요? 껍질을 까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중간에 물 1~2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새물을 받아서 삶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칼륨 덩어리입니다. 차라리 잘 익혀서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칼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때문에 절임 채소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김치, 장아찌, 우리 밥상에 없으면 섭섭하죠. 끊기 힘드신 거 압니다. 그렇다면 헹궈서 드십시오. 흐르는 물에 겉 양념만 씻어내도 나트륨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김치찌개나 김칫국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건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물을 드시는 겁니다. 건더기만 1~2조각 드시고 국물은 무조건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염 소금의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두억에 가셔서 내가 쓰는 소금이나 간장이 저염 제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내 신장 기능은 저염 소금 먹어도 괜찮습니까? 딱 한마디만 여쭤보십시오. 신장 기능, 즉 콩팥 수치를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내 신장 필터가 낡은 상태라면 차라리 일반 소금을 쓰고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그 녹즙부터 끊으셨습니다. 대신 시금치는 꼭 데쳐서 일주일에 딱
한 접시만 드셨습니다. 김치도 씻어서 하루 두세 쪽만 드셨고요. 저염소금 대신 식초나 들기름으로 맛을 내셨습니다. 3개월 뒤 끈적끈적했던 피는 다시 약효가 도는 묽은 상태로 돌아왔고 위험했던 칼륨 수치도 정상, 혈압도 130대로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드디어 뇌졸중 재발의 공포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꼭 알려줘야겠다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잊지 않으시도록 딱새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응고제 와파린을 드신다면 피 맑게 한다고 녹즙이나 케일쌈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신장이 나쁘거나 특정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칼륨이 많은 토마토, 감자, 바나나는 꼭 조리법을 지켜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압이 높다면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헹궈서 국물은 남기고 드셔야 합니다. 박철민 어르신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뇌경색에서 회복하려고 매일 마신 녹즙이 오히려 어르신의 혈관을 다시 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후에 당장 녹즙을 끊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김치도 헹궈서 드셨고요. 3개월 뒤 어르신의 피검사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발 뻗고 잡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독이 될 수 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웃집 김씨에게는 보약이었던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씨와 나는 먹는 약이 다르고 신장 기능이 다르고 혈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게 몸에 좋다고 하면 내 몸 상태는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사서 먹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드시는 약봉투를 전부 꺼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약 이름이 와파린인지, 혈압약 중에 ACE 혹은 ARB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병원 가실 때 꼭 적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짜먹는 토마토즙이나 바나나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셋째, 다음 병원 가실 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딱 하나만이라도 꼭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와파린 먹는데 시금치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제가 신장이 안 좋다는데 저염소금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같지만 사실은 10년, 20년간 여러분이 매일 먹은 밥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짜게 먹고 칼륨 많은 주스 마셨다고 당장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낡은 수도관이 터지듯이 뇌혈관도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작은 식습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 김치 한쪽 헹궈 드시고 내일 시금치 한번 데쳐 드시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줄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 보내지만 마시고 직접 전화를 거셔서 아버지, 혹시 와파린 드세요? 케일 주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시간대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뇌경색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약 한 알 드시는 것 빼고는 큰 병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나오질 않더랍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바로 이상함을 눈치채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김 어르신처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혹은 일어난 직후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 10명 중 거의 5명, 정확히는 약 46%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바로 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가 밤새 푹 자고 일어나는 아침이 왜 뇌경색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 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밤새 일어나는 변화들이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모두 한꺼번에 터지면서 뇌혈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아침 시간대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그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뇌경색을 막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어르신에게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침에 잠에서 깬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도 혹시 김 어르신처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위험 신호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뇌경색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밤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 땀으로,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충 한 컵? 아닙니다. 무려 500에서 800ml, 거의 생수 한 병에 가까운 양이 밤새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끓이면 점점 졸아들면서 국물이 걸쭉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액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점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끈적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2에서 3%나 올라갑니다. 그럼 이 끈적한 피가 뇌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뇌혈관이 이미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좁은 수도관에 진흙물이 흐르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막힐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끈적해진 피 속에서는 혈소판이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붙기 쉽고 피떡,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좁아진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 모닝서지,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압이 올라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20m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 환자나 고위험군에서는 이 상승폭이 30에서 50mm까지 치솟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아침 혈압이 155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125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6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시나요? 김 어르신도 바로 이 문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24시간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에는 약으로 잘 조절되던 혈압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급격히 치솟더랍니다. 그럼 왜 이 혈압 상승이 위험할까요? 이미 동맥경화로 좁아지고 약해진 혈관에 갑자기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붙어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터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진 부위에 즉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에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가장 숨겨진 위험입니다.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뭐냐? 심장의 심방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증상입니다. 두근거림 정도로만 느껴지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우냐? 심방이 떨리면 그 안에 있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고인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습니다. 마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썩듯이 심장 안에 고여 있는 피는 큰 혈전을 만듭니다. 이 혈전이 문제인 게 크기가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날아가면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10명 중 2명은 이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심방세동 유병률이 약 6%에 달하고 80세가 넘으면 13%, 그러니까 8명 중 1명꼴로 심방세동을 갖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더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심방세동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만 느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는데 이게 바로 뇌경색의 주범이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밤새 빠져나간 수분으로 끈적해진 피, 아침에 급격히 치솟는 혈압, 그리고 숨어있는 심방세동. 이 세 가지가 아침 시간대에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뇌혈관을 막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침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뇌경색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의료계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FAST라는 단어로 정리해 놨습니다. FAST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활짝 웃어보거나 이를 드러내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건 뇌경색 신호입니다. 김 어르신의 배우자분이 바로 이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신 김 어르신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더랍니다. A는 팔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눈을 감고 10초 정도 들고 계세요. 만약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처진다면 이것도 뇌경색 신호입니다. 김 어르신도 오른쪽 팔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들어 올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따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문장을요. 만약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횡설수설한다면 이것도 뇌경색입니다. 김 어르신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1분에 2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 해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회복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출혈성 전환, 그러니까 막힌 혈관이 터지는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 배우자분이 즉시 119를 불러서 증상 발생 후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혈전용 해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뇌경색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은 뇌경색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뇌경색 의심으로 오시는 분들 중 약 25%, 4명 중 1명은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저혈당입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아침 공복에 심각한 저혈당에 빠지면 뇌세포에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편측 마비, 어눌한 말투, 이런 증상이 뇌경색과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뇌의 정의 활동이 국소적으로 억제되면서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편두통 조짐, 뇌전증 발작 후 일시적 마비,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같은 것들이 뇌경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 혈당 측정, 이런 걸로 정확히 감별해냅니다. 진짜 뇌경색이면 MRI에서 확산 제한 신호라는 게 보이거든요. 설령 가짜 신호였다 하더라도 응급실 초기에는 모두 뇌졸중 프로토콜로
똑같이 대응합니다. 치료 지연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괜히 이게 진짜 뇌경색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머리에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옆에 계신 가족분이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고 팔에 힘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FAST 네 글자를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제 부모님께도 꼭 당부드리는 습관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입니다. 아, 이게 그냥 건강상식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침대 머리맡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양은 300에서 500ml, 종이컵으로 2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공복에 이렇게 물을 마시면 혈액의 끈적함이 외서 7% 감소합니다. 단 한 잔의 물로 밤새 끈적해진 피를 다시 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도 퇴원 후 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하셨는데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줄이시고 자기 전에만 침대 옆에 준비해 두시니까 괜찮으시더랍니다. 두 번째, 3단계 기상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알람 소리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람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들보다 아침 혈압 상승이 74%나 더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단계 침대에 누운 채로 1분에서 2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쭉쭉 뻗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2단계 천천히 옆으로 돌아 앉으세요.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로 30초 정도 그대로 계세요. 어지럽거나 이상한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3단계,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일어나시면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계적 기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 상승폭이 10m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바로 일어났을 때 25mm 이상 치솟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 이게 번거로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3분도 안 걸리고 오히려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알람도 실제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5분 일찍 맞춰 놓으신답니다. 세 번째, 식습관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전 위험이 약 20% 감소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25%까지 감소시켜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육류의 기름기, 이런 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리니까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 어르신은 퇴원 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엔 계란찜에 나물 반찬, 점심엔 현미밥에 생선구이, 저녁엔 채소 듬뿍 넣은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싱겁고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선제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가끔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경동맥은 목 양쪽에 있는 혈관으로 뇌로 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찌꺼기가 쌓여 있는지 초음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90% 이상이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면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검진 때 심전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심방세동은 심전도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로도 불규칙한 맥박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 어르신은 퇴원 후 심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근고제라는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시죠. 이 약은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인데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3당해로 천천히 일어나기, 등푸른 생선과 채소 중심의 식단, 그리고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사, 이 4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의 절반 가까이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밤새 빠져나간 수분, 아침 혈압 급상승, 그리고 숨어있는 심방세동 때문입니다. 둘째, FAST 4글자만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 이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셋째, 의사도 인정한 아침 습관 4가지.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3당에 천천히 일어나기, 등푸른 생선과 채소 중심 식단, 고위험군은 정기검사,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김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김 어르신은 그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 해수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을 마시고 천천히 3당해로 일어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심방세동을 관리하고 계시죠. 한근고제를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외래에서 뵀을 때 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아침 배우자가 즉시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FAST 4글자, 아침 습관 4가지, 이것만 전해드려도 소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기로 약속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잔 준비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의사지만 매일 아침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매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본 FAST를 기억해서 즉시 병원으로 가신다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가시고 손발은 차갑고 저리고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하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3세이신 이분은 5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어요. 손발은 늘 차갑고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그러니까 2분 중 1분은 골관절염을 갖고 계십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운 바로 그 증상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헛디뎌도 넘어지십니다. 그렇게 넘어지셨다가 고관절이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시는 게 현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산책도 못 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보시는 바로 그 재료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네, 그 흔한 생강 맞습니다. 생선 비린내 잡을 때 쓰고 감기 걸렸을 때 차로 끓여 마시던 바로 그 생강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몸속에서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예방해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강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염증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생강을 드셔도 왜 드시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김영숙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세이신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30분 동안 뻣뻣하게 굳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고 계단은 내려갈 엄두도 못 내셨죠.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질까봐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이런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십니다. 골관절염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릎뼈 끝에 붙어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 이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뼈끼리 부딪히면 엄청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닳아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뜨겁고 빨갛게 변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무릎이 퉁퉁 부어서 바지가 끼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심장 혈관을 막기도 하고 당뇨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뇌까지 올라가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조금만 문턱에 걸려도 와르르 넘어지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원인 90% 이상이 바로 이런 낙상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십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작년 겨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독성 물질이 더 빨리, 더 많이 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릎 아프고 손발 차가운 그 증상이 20년 후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 가는 길을 헤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잊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만성 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관절을 태우고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도 높고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죠. 생강이요? 그 흔한 생강으로요? 네, 바로 그 생강입니다. 그런데 생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확신을 갖고 드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씹으면 알싸하고 매운맛이 나죠? 그게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말리거나 끓여서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쌀은 그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지만 불에 익히면 구수한 밥이 되잖아요. 생강도 똑같습니다. 말리거나 끓이면 원래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뭘 하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 공장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 공장이 쉬지 않고 염증 물질을 쏟아내니까 관절이 아프고 붓는 거예요. 그런데 쇼가올이 들어가면 그 공장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염증 물질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 2g의 생강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정도를 11일 동안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서 근육통을 만든 다음 통증을 측정했더니 생강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25% 줄어들었습니다. 단 11일 만에 25%입니다. 3개월 먹으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생강이 우리 척추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호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소음 차단 장치처럼요. 더 놀라운 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연구했는데요. 생강을 먹었더니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활동하면서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걸 생강이 진정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생강을 포함한 여러 생약제를 비교했더니 생강이 이 나쁜 단백질로부터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 신경세포는 귀한 도자기 같은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물질이 망치를 들고 그 도자기를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생강이 방패막이 되어서 도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생강을 2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 겁니다. 생강이 기억력에 꼭 필요한 물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염증을 잡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 공장을 멈추고 통증 신호를 줄이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신비로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죠?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생강이 효과가 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진저롤 이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강을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김영숙 어르신이 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신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딱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생강 2g에서 3g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생강 2마리 있으면 더 간단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린 생강이나 끓인 생강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해야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한다고요. 생생강을 그냥 갈아서 먹으면 진저롤만 섭취하게 되는데 말리거나 끓인 생강을 드시면 쇼가올까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여기에 작은 비법을 하나 더하셨습니다. 생강차에 홍차 티백을 같이 우려내신 겁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흑설탕을 조금 넣으시면 마시기가 한결 편하십니다. 단,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강 꿀 절임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건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1달 정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 하십시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정유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깨끗이 씻기만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한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으십시오. 그리고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두시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녹아들어서 먹기 편해집니다. 이걸 하루에 1~2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이걸 1조각 드셨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무릎에 생강찜질을 주 2회 하셨습니다. 이건 통증이 심한 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에 싸십시오. 그걸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아픈 무릎 위에 올려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까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어르신은 저녁에 TV 보시면서 이 찜질을 하셨는데 찜질하고 나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얇은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사용하십시오. 생강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 3가지입니다. 딱 이 3가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3개월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아침에 차 한 잔, 오후에 간식 1조각, 저녁에 찜질 1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생강은 하루 4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후에 드십시오. 둘째, 39도 이상 고열이 나실 때는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열이 있을 때 드시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간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생강으로 대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강은 그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쯤 지나서야 조금씩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3개월 되니까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혹시 생강 맛이 도저히 안 맞으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생강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걸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리할 때 생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생선 조림할 때, 제육볶음할 때, 닭백숙 끓일 때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생강이 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겨주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생강에 강황을 같이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강차 우릴 때 강황가루를 함께 넣으시거나 생강꿀 절임 만들 때 강황을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계피 한 조각, 레몬 한 조각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생강 한 뿌리 사오시고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꿀에 재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최소 3개월 동안 드셔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손발 차가우신 분,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3개월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을 절뚝이시면서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날은 훨씬 가볍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30분 동안 주무르고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대요. 계단도 내려갈 수 있게 되셨고요. 물론 조심조심 내려가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보니 CRP 수치,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어르신의 몸속에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이 잡힌 거죠.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눈빛이 살아있으셨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가고 친구들이랑 시장도 다니신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친구 집도 다시 찾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생강 한 뿌리, 그걸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것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 속 쇼가올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둘째, 하루 2g에서 3g 꾸준히 3개월 이상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천연 보물입니다. 여러분, 김영숙 어르신처럼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강 한 뿌리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출출하면 생강꿀 술 절임 한 조각,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에 생강 찜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손주들과 놀이터를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생강이라는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꾸준히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 김영숙 어르신처럼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